어, 아카데미는 건축 심의와 영향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담센터 소개부터 자주 하는 질문 순입니다. 네. 네, 센터는 저희 그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오늘처럼 이렇게 아카데미로 이제 분야별로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등포 지역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정비 사업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주민동의 산정 방식을 개선해서 반대동에서도 연본을 부여받아야 유효하다라는 건데, 이제 좌측의 화면에 보시면은 예, 찬성동의서와 그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예, 중복신고를 하거나 뭐 사전에 미리 그냥 해놨다가 날짜만 바꾸는 그런 형태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 제출 기한도 자치구의 추천 시점으로 통일시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이제 왜곡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 현대 홈타운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 지원의 어떤 특례법 효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당산동 2가 현대 홈타운 재건축 사전동의 추진, 그리고 서남권 대개조의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우리 이쪽이 또 중공업 지역이 좀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곧 주민 설명회를 진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시공권 경쟁은 옛말 서울 90%가 수의 계약인데, 이거는 뭐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건설사의 경쟁은 이미 서울 지역 내에서도 몇 개 지역,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시공사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시공사를 모셔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아니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급의 시공사보다도 낮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공사업체를 골라서 여러모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사업성이 없으면은 시공사들도 막 도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달아오른 한강변 집값 여의도 상승폭 강남 추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 평당 한 6,800 정도 되는 거죠. 6,800이면 예, 2평이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집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인 금리가 어쨌든 하향이 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또 반대로 좀 경기도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한강변 집값이 예, 상승됐다. 여의도 상승폭이 강남 추월했다고 하는데, 영등포 안에서도 여의도는 또 특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는 갭이 상당히 발생할 거예요. 영등포 안에서도. 그리고 신길 1구역 공공재개발 1471가구 공급. 그래서 이제 뭐 구역 최고 36층 대단지로 진행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공공시설 기피 갈등. 예,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만한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있겠죠. 일종의 거래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뭐 장애인 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죠. 보기 안 좋다고. 근데 당연히 주고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참고는 하셔야 된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재건축 어느 세월에 찬밥이던 리모델링 기지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서울 리모델링 추진 단지 지역에 이제 약 80곳 시공사 선정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이론적이면은 뭐 9년, 10년 안에 막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뭐 리모델링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뭐, 조합 구성, 이제 어제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영등포 지역은 아니고 타 지역이긴 하는데, 조합이 구성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조합을 깨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중요한 거는 조합을 깨는 건 상관없어요. 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으면. 근데 조합이 설립된 지 한 2, 3년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사용한 비용들은 어떻게 하냐. 주민들이 내야죠. 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안에서도. 그리고 서울시 재개발 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 뭐 투기소유 차단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예, 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고 하면 투기소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뭐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막는 부분들도 있지만, 있었던 뭐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서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속도 내고 서울 역세권 공공주택 늘린다. 이제 공공주택 늘린다는 게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서 본인이 사시는 부지가 재개발 부지이신 분 계신가요? 재개발 재건축 부지? 정비구역. 지금 관심이 생겨서. 그렇죠. 이제 어차피 뭐 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하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정비 사업의 절차상 심의입니다. 보통 이제 핵심 키워드는 다중이용 건물, 그리고 이제 지표 조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사업 시행 인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중이용 건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인 건물, 건축물이 되는 거고,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 그대로예요. 네, 일정 규모 건설공사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 막히잖아요. 공사하다가 멈추는 거 아마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된 지 뭐 장기 10년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이제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업 시행 계획을 법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내용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알 이유는 없어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심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본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 또한 주민들이 사실은 신경 쓸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정비 사업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용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라이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건축 관련 심의 및 평가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게 환경 영향 평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른 거는 뭐 잘 모르겠죠. 영향 평가 하면은 사실은 이거 뭐 이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야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 건축이 진행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막 짓는 건 아니죠. 그냥 땅이 있으니까 지고 아니면 철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규모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분야별로 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 이제 필요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뭐 분쟁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건축하게 되면은 뭐 조망권이라든가 뭐 먼지 분진으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 국면에서도 분명히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허 벌판에서 짓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미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광역시도 이제 중심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건축물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래된 동네일수록 그 벽과 벽이 경계가 없는 곳들 많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을 철거하면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교통 지역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영향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심의를 한다라는 건데, 사업 계획의 뭐 적정성은 뭐 용어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내용들이 적정한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은 여기 건축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건축물이 적법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용적률하고 건폐율 맞췄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용도에 따라서 높이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교통영향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왕복 2차로의 지역인데 예를 든 겁니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서 지역인데 아파트가 2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갔을 때 2차로 그 도로가 적절하게 커버가 가능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커버가 불가능하면 질 때 이제 그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일정 부분 조건부로 걸겠죠. 이 정도 거리는 도로를 더 넓혀라. 그렇게 해서 그런 교통 영향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습지나 나무가 많은 지역 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공기가 좋거나 나무가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나무, 숲, 물 이런 것들이 같이 상존하면 거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 사업의 절차상 단계별로 이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비계획 결정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상위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교통영향평가심의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요거는 정비계획이 입안되기 전에, 지정되기 전에 요 사이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경관심의가 끝나고 나서 위심의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되기 전에 2단계가 진행되는 거고, 또 착공 전에는 이제 굴토심이라든가 이제 구조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주민분들의 하고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근데 이런 절차가 있다, 그런 내용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안 오실 수도 있어. 네, 어쨌든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용어예요. 다른 거 앞에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통 문제, 교통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러면 뭐 조건부로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겠죠. 거의 대부분 조건부로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혼잡, 뭐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라든가 이제 문제점을 분석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거나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통신호 개선하는 게 뭐가 어려하겠지만 교통신호가 한 라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지역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막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교통 개선 대책을 또 마련해야 돼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쪽 교통 흐름을 막을지. 그럼 심지어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예를 들어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가면 출입구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왕복 8차선 도로 있는 데다가 아파트 입구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그 대도로에서 정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통 흐름이 적은 곳으로 안내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는 불편하겠죠.
차를 돌려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통량이 많으면 거기다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신호등만 설치하나요? 횡단보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신호등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또 교통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좀 다양한 부분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절차상 심의 내용은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심의를 할 거고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뭐 형질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겁니다.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건축물의 어떤 건축행위라든가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경관심의는 뭐 볼 것 없죠. 용어상에 나와 있죠. 경관,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경관지구는 여기 제외하고 나서는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뭐 초과량, 그다음 건폐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다가도 경관 고려해서 내가 이렇게 줬으면 더 좋겠지만 경관 고려해서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구조심의는 예, 다중 이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심의가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구조 안전은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토심의는 길이 10m 이상 또는 지하,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거죠. 속된 말로. 예, 굴토심의. 땅을 팔 때 설치되는 이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현행 건축 기법상은 땅을 안 파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어디에 넣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골격을 뭐 올리기 위해서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굴토심의나 구조심의 심의 시기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착공 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비사업과 이제 건축심의인데요. 이제 건축심의는 일단은 법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건축법상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건축하거나 그러니까 대수선은 거의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수선하는 비용하고 건축 비용하고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작은 규모, 뭐 큰 공사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자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선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비용이 더 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고, 건축심의를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이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등의 건축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분쟁위원회는 이제 민원제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 때문에 당연히 건축이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 민원을 넣는 판인데, 그죠? 그 시골에 하다못해, 시골에서 4, 50년 사시던 분들도 집을 새로 만약에 짓게 되면은 4, 50년 같이, 아니다. 6, 70년 같이 살았어도 누군가 집을 짓게 되면 배 아파가지고, 배 아픈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예, 민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도심지는 더 하겠죠. 예, 저희가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이 보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강남 지역에 역세권 지역이 있는데, 네, 아파트 단지에, 이제 단지가 안에 있고, 이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기존에 상가가 있는데 여기를 두 동을 부시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난리 나가지고 그 분쟁이 터져서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하면서 어쨌든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걸려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뭐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는 있었지만, 물론 이제 이런 쪽은 또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대부분
해당 관할 관청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의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협의 보시죠. 합의 보시죠. 합의라는 용어가 정확하겠죠. 합의 봐라라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죠. 왜냐면 이게 확 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해도 양쪽 다 만족을 못하고. 근데 이쪽까지 올라가면은 사실 그러니까 시행 시공하는 쪽보다도 민원 넣는 쪽에서 만족해 하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정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지금 뭐 큰 건설사의 분쟁까지 저희가 이제 자문하다가 안 돼서 지금 소송 지난달에 저희가 연계돼 있는 법무법인하고 연결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을 욕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 외부 위원들이 와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150인 이내에 비상임위원으로 풀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1회심 타시에 18명 내외로 선정된다. 그러니까 외부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실 분들도 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 아니면 구청 백날 쫓아가셔서 왜 이렇게 됐냐, 결정이 왜 이렇게 됐냐 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민원 넣거나 결국 소송 가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절차상의 하자나 어떤 그런 게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치구별로 이제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18명 내외로 자치구 설정에 따라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울시 그 도시건축 분야 관련 위원회 이제 심의 운영인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각각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이제 심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건축위원회는 건축이죠, 건축. 네, 정비구역 같은 결정이라든가 뭐 변경사항,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지구 단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자주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정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 기준은 이제 2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 높이는 뭐 200m 이상 돼 있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제곱미터면은 뭐 3으로 나누면 굳이 말하면 한 8, 9만 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양 대상 건축물의 깊이가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할 때, 왜냐하면 이제 굴착공사 하게 되면은 지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접 지반이 그러니까 이제 펴질 수가 있어요.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쪽도 중간 지반이 낮아지면 이제 흙이 밀리잖아요. 압력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 심의 때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안 했다가는 이제 그냥 내버렸다면 큰일 나죠. 이것도 민원 엄청 많습니다. 땅 팔 때. 땅 파는 민원도 많아서 저희가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일을 봐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이제 특히 관광호텔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관광호텔 지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이제 4층 건물이었고, 4층 건물, 이제 민원이 나올 때는 이제 4층 건물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향후회 건물이었는데 그 옆에 호텔 짓는다고 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인접부지라서 이제 벽에 금이 가고 벽 금 가고 지하 주차장도 금 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100% 해주는 걸로 이제 합의는 봤는데 합의에 있어서 약간 절차상의 하자도 좀 있었어요. 제주 쪽에서.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도 좀 있었고
근데 뭐 그 건축공사 하면서도 걔네가 안전 요소를 위반한 것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해결됐는데 이것도 한 뭐 거의 1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왕왕 생겨요. 하다 보면은. 그냥 건축물 대단히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네,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제 건축 진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민원인이 절차적으로는 이제 민원인이 구에 대해 접수를 하면 되고요. 근데 접수할 때 뭐 절차를 잘 모르겠네 하시면 그냥 구에 뭐 전화하시면 돼요. 전화하시면 되고 전화하시면 이제 양식 어디 있다고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은 이제 구에서 접수를 받고 시 관련한 부서로 해서 올라가고 건축위원회에서 이제 결과를 통보하는데 이것도 완전 일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건축심의 절차. 근데 심의 결과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안 의결이 있고 조건부 의결이 있고 재검토 의결이 있고 부결이 있는데 어쨌든 뭐 건축이 진행되면은 그냥 뭐 애초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나 뭐 시공 쪽에서 올린 내용들을 원안대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고 대부분 건축 심의를 하게 되면은 조건부를 많이 걸죠. 안 해줄 수는 없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으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조건부 의결도 상당수가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의결 과정은 위원장이 있고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돼야겠죠. 건축심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1차 심의 시 조건부 의결 및 보류한 건은 건축주가 시 건축기획과 및 직접 심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건축심의 완료에는 심의 결과 및 각종 평가 분석 내용을 포함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조건부 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자문할 때는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형 공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맞춰야지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조건부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정비사업과 영향평가입니다. 정비사업과 영향평가인데 영향평가는 뭐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셔야 될 거는 뭐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 정도 수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계획 입안 전과 지정 전에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계획 전에 위에 같은 이제 영향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제 중간 과정이 있는 거는 뭐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또 알아도 내용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영향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평가를 하고 넘어가겠구나. 이 정도 수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평가는 아까도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량이 가장 중요해요. 교통량과 교통 흐름입니다. 뭐 안전적인 요소는 당연히 갖춰가는 거는 뭐 그냥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량과 교통 흐름의 개선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교통 영향 평가 이슈입니다. 근데 모든 이제 대형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주거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교통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통 이제 의견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부지에 진행되면은 뭐 대전지역에는 모 지역도 이제 저희가 자문한 지역이 다 지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왕복 2차선인 거죠. 왕복 2차선이 2차선, 2차선인 거죠. 그죠? 2차선, 2차선. 근데 이 단지가 생기면서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턴하는 지역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 건축심의준 접수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해당 계획과 사업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주거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빡세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약간 비속어를 썼는데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가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지역에 내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 물 뭔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공원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난리 나는 거죠.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환경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소규모든 본 환경영향평가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하고 지나가진 않는다. 하고 지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네, 뭐 생략 가능은 한데, 근데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생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해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인가 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재미없는 내용이다. 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의 별표 3지에 있고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지에 또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범위가 있고 이제 협의 요청 시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실제 사업을 시공하는 쪽에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법상에 있구나, 도정법에 있구나, 이게 또 조례로도 또 각각 요청하고 있구나. 일단 조례라는 거는 이제 법에서 구체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그래도 좀 뭔가 미비하다고 하면 각 지역별로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부합해서, 물론 이제 그 조례가 대통령령을 포함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여서 과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조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특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적용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서는 안 되는데 이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는 이제 특례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때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해서 환경 보존 방안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든 일반 환경영향평가든 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은 저런 형태로 다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가생은 난개발하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연을 살려가면서 보존해라 해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안에 숲 조성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꼭 그게 환경영향평가 요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예전처럼 정말 옛날 아파트처럼 아파트만 쫙 놓고 주차장만 있는 그런 구조는 요즘 안 나오죠. 아파트가 있고 기본 놀이시설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숲시설을 같이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할 때. 네. 그래서 일단은 자주 하는 질문 쪽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수립하나요? 라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그러니까 교통량과 교통 흐름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복 1, 2차선밖에 안 되는데 4,000세대, 5,000세대가 들어와 버리면 답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론 격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교통량과 교통 흐름에 저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고, 이제 택지 구분이나 이제 면적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거는 의미 없고, 이걸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개발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만 평이죠. 만 평 이상이거나, 도시 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 되는 거죠. 도시 외 지역으로도 이제 넘어갈수록 개발 대상 지역이 이제 한 10만 평 이상인 경우, 도시 개발,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산업 등 각종 개발 사업, 이런 것도 이제 경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경관 심의 대상으로 해서 구조가 될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 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이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비 쪽하고는 뭐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 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뭐 대규모 개발, 자연보존 권역 내 개발 사업, 인구 집중 유발 시설, 기타 사업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심의 결과는 언제 나오나, 만일 조건부 보고사항이 발생하면 심의 접수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 라고 했는데, 뭐 조건부가 나오면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공개가 되고, 조건부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접수 시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별도로 이제 첨부해야 되는데, 일단 조건부 인허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건부 인허가 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조건부 인허가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행 계획을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어요. 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카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